지은아, 우리가 널 2번 죽였구나. 손주들아, 미안하다. 10년 전 사위는 배신자라 불렸습니다. 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했죠. 장인은 사위를 저주했고 장모는 그의 이름조차 꺼내길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오해의 끝에서 그들은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노트북 화면 속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은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병을 숨긴 건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준호 씨, 그리고 미선이에게 감사해요. 미선이는 제 부탁을 들어준 친구예요. 장모는 화면을 붙잡고 오열하고 장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누가 가족을 지켰는지, 누가 끝까지 사랑했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미움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용서했던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장례식장 한쪽 흰 국화꽃 사이로 향 냄새가 묵직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의 영정사진은 마치 미소를 머금은 듯 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현실에 없었습니다. 상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딸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죠.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장모 정자는 계속 흐느꼈지만 상구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울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자 장례식장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장례식장 뒤편의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례비 정산과 남은 유품 정리를 도맡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공허했고 눈빛에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은 씨가 생전에 맡겨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받아들었고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상구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준호의 손끝에 꽂혔고 봉투의 두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이구나. 그 짧은 생각이 상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이미 마음은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딸이 죽자마자 돈부터 챙기는 놈.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빈소를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그의 뒷모습은 무겁고 초라했습니다. 둘 다 울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상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제가도 안 끝났는데 돈 들고 어디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 정자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봤잖아. 방금 봉투 챙기더니 아이 데리고 나가더라고. 정자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빈소 쪽을 향했습니다. 준호의 그림자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물들었습니다. 사위가 돈 들고 나갔다더라. 지은 씨 보험금 챙겼대. 아무도 확인한 적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정자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아직 지은의 유골함이 남아 있었어요. 상구는 그 앞에 앉아 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넌 어떤 사람을 믿은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엔 사랑보다 분노가 먼저 깃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구의 마음속에서 사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상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이 아니면 뭐야? 딸 장례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게 정상인가? 그의 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구는 더 이상 사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식탁에서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죠. 그에게 준호는 존재 자체가 불쾌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죽음보다 사위의 배신을 더 큰 상처로 여겼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오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예감이었죠. 하지만 그 오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상구는 여전히 빈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유골함 앞에 술잔을 올려두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끝까지 용서 안 할 거다. 그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자는 뒤편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 지은이가 마음 아파해요. 그러나 상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딸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죠. 그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깃발처럼 그의 분노를 붙잡아두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해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상처와 또 한 사람의 침묵이 만나 가족의 마음을 갈라놓았던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오해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장례식장의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부재는 익숙해졌지만 사위에 대한 분노는 낡은 옷처럼 몸에 붙어버렸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상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이제 68,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는 깊은 주름으로 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검은 점퍼를 걸치고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철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그 소리가 생기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표정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감히 읽으려 하지 않았죠. 사장님, 이번 납품 일정은 조금 늦춰도 될까요?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상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소장을 바라봤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짧고 단호했죠. 그의 말수는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무실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지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액자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요히 세월을 견디고 있었죠.
그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너는 그 사람을 믿었지. 그 한마디는 매번 다짐처럼 또 저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집으로 돌아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장모 정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교회에 다녀오곤 했죠. 손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늘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공장 갔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구는 신문을 접지도 눈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익숙한 답이 되었고 정자는 그 침묵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자의 기도에는 언제나 사위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불렀죠. 하지만 그건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죄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는 말로 매일을 끝맺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평화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미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딸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상구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딸의 결혼식 드레스, 결혼사진, 그리고 작은 피아노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용기를 내어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 하나를 꺼내 들었죠. 사진 속에는 지은과 준호,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해 보였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찢어버렸죠. 그 사람, 이제 내 앞에서 다신 볼 일 없어야 해. 그녀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 조각들 사이에서 지은의 미소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정자가 버린 사진 조각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랑 웃던 얼굴은 이제 버리자. 하지만 손은 끝내 그 조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고 오해는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말은 이 집에선 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미움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상구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정자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하루를 지탱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고 있었죠. 그들의 집엔 아직도 2개의 밥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손주들은 잘 지내나요? 라고 묻자 상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우리 피가 아니요. 그 말에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손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구의 머리에는 눈처럼 흰 머리카락이 쌓였고 정자의 손끝에는 기도줄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함께 늙어가며 미움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미움의 끝에 다시 한번 기적이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기적은 오랜 세월의 오해를 무너뜨릴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장례가 끝난 뒤 준호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버리고 그는 낯선 시골 마을로 향했죠.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조용한 마을, 버스에서 내리면 들리는 건 바람소리와 개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름한 단층집을 얻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으니까요. 그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 하나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유진은 10살, 유나는 8살이었죠. 두 아이는 아침마다 이모라고 부르는 미선의 목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부드럽게 머리를 빗겨주고 점심 도시락을 싸줬어요. 유진아, 유나야. 밥 다 먹고 가야지.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작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4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자리에 없는 지은의 자리를 아이들은 엄마 하늘에 있어요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메워갔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선은 잠시 시선을 내리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행정보조로 일했고 밤이면 공공근로 일을 나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었지만 그건 그가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였죠. 퇴근 후 돌아오면 아이들은 미선과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준호는 늘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고단함과 안도, 그리고 지은의 흔적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선 조용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이야. 그 말에 아이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준호는 지은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은 지은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도 그녀였죠. 그날 지은은 손을 꼭 잡은 채 미선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어줘. 준호 혼자 힘들 거야. 그 부탁 하나가 미선을 이 집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려놓았죠. 시간이 흘러도 준호와 미선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부처럼 살지 않았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함께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가족이라 불렀고 누구도 그 안에 숨은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풍선을 들고 웃고 있었고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옆에서 미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둘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스쳤지만 그들은 곧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겐 감정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고 거실엔 TV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준호는 지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안에는 결혼 반지, 편지 한 통, 그리고 마지막 병원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준호 씨,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주세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겼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창문 밖에는 벌레 소리와 풀벌레의 울음이 들려왔고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나 약속 지키고 있어. 세 사람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따뜻했고 슬프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불완전한 가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형태보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지은의 유언이 이뤄지는 과정이었죠.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그날, 우연히 그 장면이 지역 뉴스에 실렸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가족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역의 모범 가족으로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그 방송은 곧 잊혔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문을 다시 열게 될 시작이 되었죠.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희미하게 눈이 녹은 빗물이 떨어지고 한상구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한쪽에는 대기업 부정사건, 다른 쪽에는 지역 시상식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죠. 그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 한켠 오래된 브라운관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세상을 밝히는 가족상을 수상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상구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는 이런 따뜻한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을 나이였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그를 TV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면 속엔 시골의 작은 마을 풍경이 비쳤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단층 집 앞마당에서 한 남자가 아이 둘과 함께 웃고 있었죠.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아이들이 상패를 들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뒤편에는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죠. 이 가정은 10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뉴스 앵커의 말이 끝나자 상구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신문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 준호 아니야? 정자는 부엌에서 식탁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상구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움켜쥐고 TV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웃고 있었죠. 그 웃음, 그 눈빛 결혼식 날 지은 옆에서 웃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딸의 장례식 다음 날 사라졌던 사위.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확신했던 그 사람이 지금 TV 속에서 모범 가정상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상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정자는 천천히 다가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두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정자는 잊을 수 없는 미소를 받습니다. 저 애들 우리 지은이 애들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구는 아무 말 없이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TV 위로 뻗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화면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그 문장이 상구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자는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고 상구는 무겁게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그 옆에 있는 여자 저 사람은 또 뭐야?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터지고 있었죠. 역시 그 여잔 그 여자야. 딸 죽자마자 딴 여자랑 살았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자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애들이 저렇게 밝은데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하지만 상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대로야. 내 눈이 틀릴 리가 없어.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미움과 저주가 그 말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면 속 아이들의 웃음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도 유나도 저렇게 컸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거실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도 상구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죠.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년 전 사위가 들고 나갔던 것과 똑같은 은행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그 돈으로 저기서 새살림 찾겠지.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직접 가보려는 거죠?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뒤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지금 와서 뭘 얻겠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인해야겠어. 내가 본 게 진짜인지. 그날 밤 상구는 지도와 신문을 펼쳐놓고 기사에 적힌 지역명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 현판, 뒤편의 간판, 인터뷰 장소의 벽에 적힌 이름. 그는 그것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분노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집착이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기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보고 있다면 우릴 말려줘. 다음 날 아침 상구는 이른 시간에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죠. 정자는 코트를 걸치고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상구는 잠시 멈추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차는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엔 눈이 녹은 물자국이 반짝이고 겨울에 찬 공기가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상구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대화는 없었지만 차 안의 공기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사위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구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결심은 아직도 오해의 그림자 속에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늦겨울의 끝, 봄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차 안은 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상구와 정자는 몇 시간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만이 그들의 표정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논밭엔 눈이 녹아 반짝이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도로 옆에는 가나읍 인구 2,300명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그 표지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보겠네요. 상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손등에는 힘줄이 붉어져 있었죠. 그의 머릿속엔 수천 번 되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저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산다면 그땐 끝이야.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차는 조용한 시골 마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길 끝에는 낮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공기에는 연탄 냄새와 밭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온 집 같아요. 상구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얀 담벼락, 낡은 대문, 그리고 작은 현판이 있었습니다. 다라리 52-1. 그 숫자가 기사 속 주소와 같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정자는 차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상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담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담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유진이 유나. 정자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죠. 상구는 조용히 담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풍선을 잡으려 뛰었고 다른 아이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뒤편 한 남자가 빨래줄에 걸린 옷을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다정한 눈빛. 상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의 옷을 털어주며 웃고 있었죠. 짙은 갈색 머리, 따뜻한 미소,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상구의 눈에는 그것이 죄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어.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그 여자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이들은 이모라고 부르며 그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단어가 상구의 귓가를 찢었습니다. 이모라고? 거짓말이지. 그는 이성을 잃은 듯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밥 먹자 하고 외쳤고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상구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열년간 눌러온 분노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그놈 진짜 저 여자 뭐야? 정자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자마자 딴 여자랑 저렇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아직 모르잖아요. 모를 게 뭐가 있어? 내가 봤잖아. 그의 말에는 맹목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까지 갔지만 문을 두드리진 못했습니다. 정자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은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졌습니다. 지은이도 저렇게 웃었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구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이 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됐어. 볼 만큼 봤어.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에는 석양이 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근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허름한 방 안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상구는 침대 끝에 앉아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담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놈은 그때도 그렇게 웃었어. 장례식 다음 날에도. 정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 없이 흐린 구름이 떠 있었죠. 그녀는 낮에 본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코는 지은이 닮았고 유나는 그 눈매가. 그녀의 속삭임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지은아, 내 아이들은 잘 자랐어. 그녀는 잠시 웃었지만 곧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웃음과 눈물이 뒤섞이는 모습은 슬픔의 또 다른 얼굴 같았죠. 반면 상구는 그 침묵이 더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자. 그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 말에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준호의 표정, 그리고 그 옆의 여자.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그림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결국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죠. 그 안개 속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게 옳은 건지 알려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움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건 의심도 분노도 아닌 어쩌면 처음 느끼는 혼란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본 사위의 얼굴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었죠. 그 얼굴엔 거짓보다 살아내려는 사람의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상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다시 냉정을 되찾으려는 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없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조금 처져 있었고 표정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며 담장 너머로 여전히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을 뒤로 남겼습니다. 그 웃음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정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옳았을지도 몰라. 그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미선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오늘은 아이들이 견학 간다더라고 말했죠.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준호의 표정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그때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단 3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상구. 준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이름, 그 이름이 다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만나자. 그 한 줄은 명령이 아니라 오래된 부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보다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침묵을 오늘 끝내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미선과 함께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그 글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야겠죠?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낯익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장인을 본 곳 바로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 내내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의 눈앞에는 병상 위에서 미소 짓던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저녁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오래된 공장의 외벽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속에는 한 남자의 오랜 분노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상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한쪽 창문으로 석양이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반쯤 물들였죠. 준호는 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그의 인사에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만 들었죠.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10년이야.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넌 어디 있었냐?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상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부탁?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가방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봉투는 손때로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구의 시선이 그 봉투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냐? 지은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상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그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지은의 영정이 순간적으로 눈앞을 스쳤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지?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직접 쓴 겁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날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구는 USB를 쥔 손으로 노트북을 향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조용한 병실의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침대에 누운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병을 숨긴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길 원했어요. 준호 씨는 저 대신 그 일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공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상구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영상 속 지은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는 제 친구예요. 제 대신 부탁드렸어요. 제가 떠나도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지켜달라고요.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얼굴엔 후회보다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미워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미세한 숨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구는 화면을 응시한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멈춘 뒤에도 지은의 얼굴은 그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지은이의 친구입니다.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일 뿐이에요. 상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간 가슴속에 쌓아온 증오가 한순간에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용서를 바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기 전에 진실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진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끝 사이로 숨죽인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마치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직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울음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죠. 해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석양빛이 사무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이 노트북 위를 스쳐 지나가며 꺼진 화면 속 지은의 얼굴을 잠시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아.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낮은 숨소리로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그날 10년간 이어진 미움의 벽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증오는 무너졌고 남은 것은 슬픔뿐이었습니다. 상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저녁 햇살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긴 하루의 끝, 그 빛 속에서 10년간의 분노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자리엔 여전히 지은의 숨소리가 남은 듯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이미 꺼졌지만 그 위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죠.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화면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지은아. 그녀는 마치 오래전 헤어진 딸을 다시 만진 사람처럼 화면 속 공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손끝에 닿을 리 없지만 정자에겐 그것만이 마지막으로 딸을 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억눌러온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위의 얼굴보다 자신이 외면했던 딸의 고통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지은아,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옆에 앉은 상구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바닥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의지보다 빠르게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칠게 일한 손등 위로 맺힌 눈물방울은 오래된 유리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손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는 제 병을 비밀로 해주세요. 그 문장이 그의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고 그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떠났던 거냐?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노인의 한숨 같았습니다. 정자는 흐느낌을 참지 못한 채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 위로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상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고 말했다. 우리가 지은이를 2번 죽였어.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미움을 키워온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병으로, 또 한 번은 우리가 몰라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남편의 어깨를 움켜쥐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짧고 불규칙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죄책감이, 그녀에게는 후회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지은의 마지막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꾹 눌러온 마음이 눈앞의 현실로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안도, 그리고 지은을 떠올리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은아, 당신이 바란 대로 됐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눈앞의 두 사람, 그들의 울음은 말보다 더 깊은 사죄였고 그에게 그것이 곧 용서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 한켠에서 미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 방의 마지막 장면을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 그 앞에 선 사위,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세 사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약속은 지켜졌어.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남겨진 건 흐느낌뿐이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노트북을 끌어안고 있었고 상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울음과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사라졌는데도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그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상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정자에게 잠시 손을 얹어주고 준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바닥을 밟을 때마다 신발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방 안에 울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듯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상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상구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 망설이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미움과 후회가 그 손끝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는 그 말을 입안에서 중얼거렸지만 끝내 소리내진 못했습니다. 그저 내민 손으로 모든 감정을 대신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습니다. 그의 두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바닥을 꼭 눌렀습니다. 그 눌림 속에는 용서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상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민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 앞에서 조용히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대화였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 울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한 집안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의 미움이 눈물 속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한 후회와 사랑뿐이었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지은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였습니다. 누구의 울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길었습니다. 그 울음은 사죄였고 용서였으며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지은의 향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두 세대의 남자가 같은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시간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이 잦아들 때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노트북 화면의 먼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지은의 마지막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상구의 집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정적만 흐르던 식탁 위에 이제는 4개의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차려진 가족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릇마다 김이 피어올랐고 반찬들은 정자가 직접 손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상구는 말없이 밥상을 바라보다 조용히 젓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그릇보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죠. 두 아이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살짝 긴장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고 유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엔 두려움보다 낯설지만 따뜻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공간에 앉아 있었죠. 아이들의 앞에는 작은 밥그릇이 놓였고 김이 피어오르는 그 냄새에 아이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반찬을 떠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작은 미역국 국물을 뜨다가 그릇 가장자리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유나가 살짝 웃었습니다. 정자는 그 웃음을 보고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래야 건강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밥을 떠먹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조심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죠. 미선은 식탁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앉을게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의자를 당겨주었습니다. 여기도 가족이야. 앉아요. 그 한마디에 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떨림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자는 그녀의 앞에 반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거예요. 같이 먹어요. 그녀의 말에 미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그에게 너무 낯설고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지은이 생전에 늘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모습. 그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젓가락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네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상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유진이 이모, 이거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정자는 눈을 크게 뜨며 그래. 다음엔 더 많이 해줄게. 하고 웃었습니다. 유나는 장난스럽게 미선을 향해 밥풀을 튀겼고 미선이 놀란 척하며 아이 유나야라고 외쳤습니다. 식탁엔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만 오래된 마음을 덮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동안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옆 벽면에는 지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 앞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술잔이 들려 있었죠. 그는 한 모금 잔에 술을 따르고 사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맞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족은 미움보다 크단다. 그는 그 말을 하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은의 웃음이 마치 오늘의 풍경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아이들 옆으로 다가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머리칼 사이를 스쳤습니다. 유진아, 유나야. 우리 지은이 어릴 때도 이렇게 머리 만지면 잠이 잘 왔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손길에 몸을 맡기며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정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후의 빛은 부드럽고 식탁 위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밥그릇과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습니다. 상구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고
정자의 눈가는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미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식탁 위로 이어졌습니다. 정자도 상구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했지만 꽉 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손끝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은 오래된 미움 대신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그의 속삭임은 햇빛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방 안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가족은 용서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의 존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햇살은 조금씩 기울어 벽을 타고 식탁 끝으로 흘렀습니다. 그 빛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네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길어졌고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지나 마침내 한 가족이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상구의 집엔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식사 냄새가 동시에 섞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바람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그날의 식탁은 잃었던 시간과 사랑을 되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용서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후회가 남더라도 우리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인생의 어느 날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당신의 어느 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